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부산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우려도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을 오늘 이형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모시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앞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이거부터 먼저 여쭤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내용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트위터에 이 사실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이 양성 판정을 받은 최측근 보좌관과 전용기 또 전용 헬기를 같이 탔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좀 밀집된 공간에 아무래도 오래 있는 게 위험하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 밀집된 공간에서의 감염 위험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700만 명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예, 가장 최근에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병률을 보면은 미국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가 감염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3천만 명 정도가 감염된 건데 이렇게 국가 전체에서 감염이 만연할 경우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밀집된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코로나19의 특성상 이렇게 지역사회 안에서 감염이 대규모로 일어났을 때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더 다른 곳들도 역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사례라서 네. 결국 중요한 거는 국가 전체의 감염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가적인 전체 감염자의 규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치로만 봤을 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어제 기준이죠. 오늘 0시 기준으로 어제 신규 확진자가 이제 63명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 최근 2주간의 신규 확진자 발생을 보면요. 며칠째 두 자릿수로 이어졌다가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다가 계속 반복을 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숫자에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지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추세가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19 감염이 자꾸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이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질환 자체가 대략 한 3일에서 7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감염 증폭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의 감염이 계속 올라가거나 또는 계속 증가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파도를 그리듯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코로나19의 감염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하루하루의 감염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양상이 어떤 식으로 경향을 보이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되고 네. 특히 그렇게 봤을 때 국내에서의 지금 코로나19 현황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신규 확진 63명 중에 국내에서 이제 53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좀 긍정적인 신호는 수도권이 32명을 차지했지만 서울에서 9명의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거의 50여일 만에 그 서울에서의 감염자 숫자가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이런 측면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만 반면에 부산 지역에서의 신규 확진자 숫자가 16명으로 굉장히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수도권의 확진자 숫자는 30명이 넘기 때문에 언제든지 큰 감염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계속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례별로 이 코로나19 사례들을 짚어보기 전에 저희가 아까 트럼프 대통령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저희가 짚어봤듯이 74세 현재 고령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게 고령층에 좀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중증으로 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영향력이 큰 게 연령이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거나 다른 나라의 데이터를 봐도 80세 이상이게 되면 거의 감염자의 대략 한 4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할 정도로 연령에 의한 그런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비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1946년생으로 지금 74세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70대 중반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은 사망할 확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코 낮지 않은 그러한 그 사망률을 보이는 연령군에 속하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연령이 결국 그 모든 코로나19에 대한 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거든요. 평상시의 건강 상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이 코로나19를 이긴 사람들이라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영상이 올라오는데요. 그중에는 100세 넘으신 완치자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1917년, 18년에 스페인 독감을 걸렸다가 네. 다시 이번에 코로나19 걸렸는데 완치되신 100세가 넘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코로나19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령을 봤을 때는 코로나19의 좀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평상시의 건강 상태나 또는 기저질환에 대한 부분들도 큰 그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예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국내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번 추석에 좀 눈에 띄는 게 의료기관 감염입니다. 도봉구의 다나병원에 이어서 부산 지역에 있는 평강의원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세브란스 병원에 현재 계시고 예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병원에서 자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병원이라고 부르는 공간은 아픈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제일 내원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 병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있었던 그 집단 감염 사례 1,376건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의료기관이 차지했던 그 집단 감염 비율이 836건으로 전체 집단 감염 건수의 60.8%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일단 의료기관이 이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생기기 좋은 그러한 그 환경으로 생각이 네.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진도 결국은 사회 구성원의 일부이다 보니까 환자뿐만이 아니라 의료진을 통한 또 집단 감염도 일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러한 의료진이 얼마나 코로나19에 잘 노출되는지는 결국 지역사회 안에서의 감염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사회 안에서의 감염이 올라가면 당연히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감염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국내 의료 환경의 좀 특수성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병문안으로 오시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분명히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전체 감염자 한 20여 명 중에서 의료진 감염은 이제 2차 감염으로 의심되어지는 간호사 한 분하고 기능원 한 분밖에 없었고 환자가 4분이 감염됐는데 보호자가 7분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를 통한 감염으로 저희는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국내 의료 환경의 특수성에 따른 어떤 보호자에 대한 어떤 조치나 또는 감염 관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료기관의 협력업체를 통해서 그 의료기관 같은 경우 굉장히 또 많은 직업군들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직업군이나 구성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기관이 자꾸 이렇게 감염이 느는 거는 이와 같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추석 연휴 때 이제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어쩌나 이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추석 연휴 첫날에 귀성객 중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서울에서 이제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이나 KTX 같은 칸에 탄 사람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될 텐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사실 이 한 건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얼마나 또 늘어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결국은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의 감염이 늘어나면 이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마스크 착용을 적절하게 잘 하고 그다음에 손위생이나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중교통 안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사실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 중국에서 나온 그 코로나19에 대한 접촉 사례에 대한 여러 분석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19 확진자에 접촉됐을 때 가장 많은 확진자가 생기는 관계 또는 접촉 유형은 가족 간 접촉입니다. 네.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 대중교통을 위한 접촉은 전체 접촉 중에서 0.1% 미만이 보통 감염을 일으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방역 수칙을 좀 원활하게 적절하게 지켰을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원활하게 지키느냐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열차 내 또는 대중교통 장기간 어떤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 안에서의 이용 문화가 안에서 취식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문화가 네.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는 가급적 취식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이나 손위생 같은 것들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어렵겠지만 기차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좀 중간 칸 같은 경우에 잠깐 나와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통화를 하시거나 이럴 때에도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중간 연결칸이나 이런 데서 통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중간 연결칸이나 이런 곳은 조금 그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차를 이제 유지 관리하는 곳, 그 철도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기차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또 다른 승객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한다면 크게 감염의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전파 가능성을 나타낼 때 얼마나 밀접 접촉을 했느냐를 보거든요. 근데 가장 접촉력이, 그러니까 감염 가능성이 높은 거는 양쪽 다 마스크를 하지 않았을 경우가 되고요. 양쪽 다 마스크를 했을 경우는 분명히 감염의 전파 가능성 자체가 많이 감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적절하게, 근데 그냥 입에만 대면 안 되시고 코와 입을 분명하게 가리는 방식으로 좀 쓰시고, 그다음에 손 위생도 꼭 매번 이렇게 좀 잘 수행하시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고령층 확진자가 사실 많다 보니까 사망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 비율을 보면 30~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중증 환자 비율도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인데 방역 당국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우려했었거든요. 저희가 아까 병원 내 감염도 짚어봤지만 우려되는 게 이렇게 고령층이 많이 밀집돼 있는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유럽의 데이터에서도 그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게 전체 집단 감염의 한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의료기관 데이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그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던 836건의 집단 감염 중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차지한 게 591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관들은 워낙 고령자들이 많고 기저질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환자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하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러한 관리를 하는 방식이 이런 기관들을 완전히 외부와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면회나 이런 것들 일정 부분 허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역 사회에서 감염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이 기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만을 별도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사실상은 제가 보기에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사회 안에서의 감염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런 관리 방식이나 또는 방역 정책이 결정이 되고 지속이 되어야 그래야 결국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도 낮출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내일이면 이제 개천절이고 앞서 보수단체들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해서 집회를 강행하겠다라고 했었고 또 법원도 최대 9대 이내에서는 허용을 한다라고 밝혔었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광복절 집회 때 사실 광화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산발적인 감염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혹시 일이 또다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일각에서는 법원이 아무리 허용을 했어도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이 정한 그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걸 좀 지키면 이렇게 감염이 재확산하거나 이런 건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지난번 그 개천절에서 그러니까 지난번 광화문 서울 도심 집회하고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생겼던 집단 감염의 피해는 국내에서만 그 이후로 6천 명이 넘는 환자가 생겼고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을 하면서 아주 많은 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개천절 집회는 그런 피해를 이미 보고서도 지금 집회를 갖겠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 이분들이 과연 이 법원의 이 집회 허용 조건을 얼마나 잘 수행할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 서울 도심 집회 같은 경우도 150명 정도 하겠다고 허용을 받았던 거, 승낙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모였던 인원은 거의 5만 명에 가까웠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이번에 그 개천절 도심 집회, 물론 지난번에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번에는 뭐 제대로 법원의 허용 조건대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크나큰 피해를 보고서 다시 또 집회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라 과연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 법원의 허가 조건을 준수할지는 저는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준수를 한다면은 걱정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일단 법원의 그 그 허가 조건 자체가 차량 집회에 준해 있고, 그다음에 차 문을 절대 열지 않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차 안에서 밖으로의 전파는 없겠지만 네. 그 차량 집회라고 부르는 부분도 그 차 안에 여러 집단의 사람이 섞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집단 감염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가거나 또는 자가용 안에서도 서로 다른 가족이 이동을 하는 경우에 그 안에서 감염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분명히 다른 일반 대중에 대한 집단 감염은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의 집단 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건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독감 백신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상온 노출이 의심이 되는 이 독감 백신이잖아요. 이 백신 접종자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2,000명 가까이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지역을 보면 강원과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 의료기관에서 이 접종을 시행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백신 유통 관리가 좀 허술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분명히 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좀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이러한 그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백신 접종 상온에 노출됐던 백신이 계속 접종되는 사례가 네. 집계가 늦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여지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분명히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와 그다음에 현 상황에 대한 파악,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들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온 노출 백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접종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분명히 이제 유통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은 되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유통 관리를 한 번 더 되짚어봐야 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중에서 mRNA 형식의 백신은 굉장히 극저온에서 지금 보관을 해야 되는 백신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냉장 보관도 아니고 대략 한 백신 종류에 따라서 영하 4도에서 영하 70도 정도 되는 극저온에서 지금 보관을 해야 되는 백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냉장 보관에서의 콜드 체인도 우리가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극저온에서의 어떤 백신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백신의 어떤 관리, 유통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더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백신을 맞고 이상 증상을 보인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 4명이 더 늘어나서 이제 8명 정도가 이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4명 중에 2명은 이제 오한, 두통, 메스꺼움 이런 증세를 보였고, 또 1명은 두드러기, 또 1명은 설사 증상이 있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런 증상들이 보통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랑 좀 다른 부분인가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 백신 맞은 사람들 중에서 8명이 이제 이상 반응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상 반응이 생겼다라고 보고된 그 비율을 보면은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략 한 19% 정도. 이제 그 중에서도 의료기관을 내원할 정도로의 어떤 중증 반응을 보인 게 한 4% 정도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을 보고하는 게 보통 한 10% 정도.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내원할 정도로 중증 반응을 보이는 게 1.7%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 맞은 한 1910명 중에서 8명 정도의 반응이 나온 건 사실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반응의 또 그 종류를 보시면은 제일 흔한 거는 발열입니다. 거의 발열이 소아나 성인 모두 거의 한 40에서 70% 정도가 발열을 호소를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피부 부종이나 가려움증, 통증, 피부 발진,
그다음에 이제 근육통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허용하는 지금 이렇게 호소했던 그런 백신의 부작용들 중에서 오한이나 두통, 뭐 두드러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한데 메스꺼움, 그러니까 설사 증상 같은 것들은 백신의 부작용으로 보긴 제가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런 지금 반응을 보여준 사람들의 비율이 기존에 보고 있던 어떤 그 백신의 부작용 보고 사례에 비해서 현재 많은 거는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반응들이 상온에 노출됐던 어떤 백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작용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